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저널리즘은 언론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좀 높여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위상이 사실 5,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달라지면 어떤 쪽으로 달라진 겁니까? 저조해진 거죠. 진짜? 나는 더 발전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반대다.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기사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질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굉장히 피곤한 작업들이 많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좀 확대를 해주고 여기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이게 좀 문제점이라 볼 수 있고요. 협업을 좀 더 잘 해줘야 되는데. 네, 다음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협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정보는 곧 힘이니까 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곧 힘을 만들어내니까 정보를 굳이 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인터넷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렇지. 그 정보를 사실 신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때 그런 정보를 얻는 과정들이 순탄하지가 않고 좀 저조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어떤 그런 통계를 내시는 그런 업체들도 심지어 돈을 주고 사라는 그런 맞아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좀 그렇게 되네. 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좀 더 심각한 이유는 좀 따로 있습니다. 뭐 데이터야 사실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좀 제일 심각하느냐? 바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여러 가지 사례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아까 말한 양육비 2019년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근데 그렇게 공을 들여 만들었는데 유통기한이 1년도 안 되는 겁니다. 1년이 뭐야? 예를 들어서 요새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슥 하고 그냥 지나가는 기사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풋을 많이 끌어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많은 뭐 독자층을 확보한다든지 시청률이 오른다는 거에 좀 미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떨어지면 또 그 다음 스텝 넘어가기에는 힘을 또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비용이 드는 만큼 뭔가 끌어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예전에 뭔가 붐처럼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요새는 잘 하긴 하지만 힘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달궈졌다가 약간 이게 조금 이게 뭐 약간 뭐 출력값이 나와야 되는데 출력값이 미비하네. 조금 더 줄여보자. 약간 이런 단계인 것 같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잇따라 좀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된 전담 팀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력이 좀 축소되거나 이제 좀 아예 폐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탐사 보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화점식 보도 말씀드렸죠. 당장 처리해야 되는 뉴스들이 산적한데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되게 많은 시간과 수고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기에는 당장 처리해야 되는 것도 이만큼이나 많아요. 이거부터 해. 근데 분명히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런 추세면은 기자분들도 요거 하겠다고 말을 선뜻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탐사 보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취재를 빡세게 해봐서 뭔가 소득을 얻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일부 언론사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보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관심 있는 기자만 그렇게 하거나 이거 이른바 좀 덕질로 보는 거죠. 뭐 저 기자는 저거 뭐 좀 빠져서 열심히 하네 정도인 거지. 이게 하나의 개인에 국한되는 거지 흐름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겁니다. 시선이 곱지 않구나. 그렇죠. 거기도 나름의 회사잖아. 그렇죠. 회사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축소가 되고 나면은 데이터 저널리즘이 진짜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방금 접해본 기사들이 너무 재밌고 참신했거든요. 이런 데이터 저널리즘을 계속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은 이게 발전 방안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꾸준히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답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좀 다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한계라고 지적했던 이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제 공개,
정책을 좀 더 마련하고 네, 이미지를 넘어서 아까 인터랙티브 할 때 가장 좋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시도들이 더 많이 해보는 겁니다. 이를 가장 잘하는 곳이 사실 영국의 가디언지와 미국의 프로퍼블리카입니다. 자주 등장하네요. 그러게. 아까 영국 가디언 데이터 저널리즘이 처음 시작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한 만큼 지금도 꾸준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강해요? 사실 그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인지한 영국 정부 덕분인 것도 있고요. 정부. 가디언이 이제 과거부터 데이터 저널리즘을 실행할 수 있었던데 영국 정부가 정보를 많이 푼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 정부 부처 이제 지출에 관한 이제 기사도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이 기사에서 영국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밝혀낸 겁니다. 가디언지에서요. 이러한 보도는 부처별 지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 근데 저희도 이제 일부는 가능하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전부 오픈해서 하는 경우는 영국 정부에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 배워야 될 부분이라 볼 수도 있을 것 되게 같습니다. 투명하다. 이제 또 다른 사례는 미국에 있습니다. 프로퍼블리카라는 이제 기존 언론들이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이제 좀 기피했던 이제 탐사 저널리즘을 고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저널리즘의 기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탐사 저널리즘에 사용된다고요. 그래서 한 명의 기자가 1년 동안 쓰는 기사가 평균 3건 정도로 탐사 보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로 데이터 저널리즘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구나.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보도하는 건수가 3건이라는 건 말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렇지, 노는 거 같잖아. 해보진 않았지만 엄청 많을 겁니다. 일주일만 해도 한 3건은 넘어갈 텐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프로퍼블리카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대단하네. 그만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인풋을 넣어서 뭔가 좋은 아웃풋을 끌어내려면 사람이 24시간인데 결국에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많은 인풋을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눈치를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따라줘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3건밖에 보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문화를 만든 것 자체가 프로퍼블리카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단하다. 특히 이제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되게 유명한 허리케인이었죠. 그때 강타한 뉴 올리언즈의 한 병원 의료진이 이 살 가망이 없는 환자들을 안락사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죠. 그래요. 네. 유명하게 영화로도 나왔던. 영화로까지 나왔었죠. 심층 보도하면서 이제 온라인 매체 중 처음으로 퓰리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 야, 이거는 뭐 데이터 저널리즘의 한계를 넘어서 그냥 자신의 어떤 길을 개척한 거 아니에요? 와, 우리도 진짜 이건 좀 배워야겠다. 네, 사실 맞습니다. 이 두 언론사가 해당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까지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이 관련해서 우리 언론사 역시 좀 고민해봐야 될 요소라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세대들에게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니까 그 활자보다 그래픽 같은 거나 뭐 인포그래픽이나 그런 걸 더 선호를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데이터 저널리즘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요. 그죠? 그럼 언론사나 방송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의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의 시청률이 중요할 수 있고 내일의 독자 수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저널리즘 역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독자와 소통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저널리즘의 개념과 성격, 한계와 발전 방향까지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이었다고 생각했던 게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북극 빙하가 녹는 거를 연도별로 이렇게 탁 해서 그래픽으로 한 게 그 영상을 보면서 뉴스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사나 이 방송사가 어떻게 보면 그게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근데 저는 그런 언론사나 어떤 걸 방송사가 투자라는 개념으로 좀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돈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뭔가 아웃풋이 미약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그 아래 이제 그렇죠. 커가는 세대들을 네. 위해서 진짜 투자의 개념으로 좀 다가가면 좋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것들이 시청자나 또는 우리 독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거라서 저는 아주 좋은 거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탐사 이상으로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교육 강좌 중에서 탐사 저널리즘과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 백승 기자님을 모시고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백승 기자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업에 있는 기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또 하나의 바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언젠가 좀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것도 뭔가 한두 기자의 뭔가 덕질, 마이너한 영역이 아니라 뭔가 당연히 뿌리 내려졌으면 하는 배경 요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의 지향점이나 목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탐사인 거잖아요. 네. 통칭 기획 보도를 한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은 스토리를 담는 거죠. 기사에서도 단순히 정보 전달성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담아내서 맞아. 더 많이 고민하고 기자들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독자나 시청자에 줄 수 있는 역량이 많이 길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사를 쓸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이 기자들이 함께 고민해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보도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보게 되는 거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그 효과는 독자나 시청자분들이 고스란히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야.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